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의료 체계도 위험 수위에 다다르고 있습니다. 서울의 한 공공병원에는 주차장에 컨테이너로 만든 임시병동이 다시 만들어졌습니다. 어떤 상황인지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새로 나온 코로나 확진자는 1,674명입니다. 조금 줄었다지만 여전히 많습니다. 하루에 1,000명 넘게 나온 지가 벌써 23일째입니다. 병상도 거의 다 찼고 의료진도 지쳐가고 있습니다. 현장에 취재기자 연결하죠. 박민규 기자, 뒤에 컨테이너 박스가 보이는데 병동입니까? 네, 맞습니다. 이 컨테이너 박스는 코로나 환자들이 치료를 받는 이동형 음압 병실입니다. 이 컨테이너 한 동에 병상이 14개씩 들어가 있습니다. 이곳에 있는 컨테이너가 3개 동이니까요. 모두 42개의 병실이 있습니다. 지금도 환자 5명이 이곳에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원래는 주차장이었던 곳인데 환자가 늘면서 이렇게 예비 병상 개념으로 만들어 놓은 겁니다. 물론 이 건너편 병원 건물에도 확진자 병실은 100개가 넘게 있습니다. 보통 3명이 한 방을 사용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병상 가동률이 89%입니다. 거의 다 차 있는 상태란 겁니다. 네, 백신 접종이 시작이 되면서 코로나로 목숨을 잃는 사람은 줄었다고 하지만 중환자가 다시 늘고 있죠. 네, 오늘 위중증 환자는요, 28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틀째 300명에 가깝습니다. 최근 2주 동안 171명으로 시작해서 계속 늘고 있습니다. 20일에는 5개월 만에 200명대를 넘었고요. 어제 286명으로 4차 유행 이후에 가장 많았습니다. 백신 접종이 시작은 했지만 아직 맞지 못한 40대, 그리고 이제 막 맞기 시작한 50대가 위중증 환자의 절반 가까이 됩니다. 네, 그 환자들이 써야 하는 병상은 여유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당장은 여유가 있지만요. 이대로라면 곧 부족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늘 수도권 병상 가동률 보겠습니다. 중환자 65%, 준중환자가 75% 정도입니다. 주로 중환자가 입원하는 감염병 전담병원 병상도 77% 넘게 차 있습니다. 소독을 하고 또 입원 준비를 하는 걸 고려하면 역시 사실상 거의 다 차 있는 상태라고 봐야 합니다. 네, 의료진들도 걱정인데 상황이 어떤가요? 네, 저희가 의료진을 직접 만나봤습니다. 들어보시죠. 24시간 온콜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이제 이게 1년 넘게 계속 지속되니까 이제 의료진들도 굉장히 피로가 많이 누적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충되는 인력이 경험이 있는 간호사라든지 의료진이면 조금 나은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이제 많기 때문에 그런. 네, 위중증 환자 1명에 보통 4명 넘는 의료진이 필요합니다. 인공호흡기를 달거나 산소 치료 같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환자가 늘어날수록 의료진은 더 많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는 의료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태라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박민규 기자가 전해드렸습니다. 거리두기 단계를 아무리 올려도 방역 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애써가며 지키고 계시지만 구멍이 여전합니다. 신고를 해도 단속반은 대충 보고 그냥 가거나 아예 안 오기도 합니다. 또 업체가 알려주는 대로 조심만 하면 5명 넘게 한 방에서 묵을 수도 있습니다. 윤영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호프집입니다. 시계는 저녁 8시 40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안에서 4명이 모여 술을 마시고 있습니다. 방역수칙 위반입니다. 신고를 했습니다. 구청 단속반이 왔는데 밖에서 보고는 그냥 갔습니다. 저희는 2인밖에 없습니다 라고 했고 그 3인 밖에서 쓱 봤을 때는 보이진 않았으나 그냥 문 앞에서만 입구 앞에서만 보고 다시 갔거든요. 영상을 찍고 다시 신고했습니다. 이번에도 단속은 없었습니다. 4인이 아니라 2인 있었고 테이블이 떨어져 있었고 서로 얘기를 나누지 않고 있더라라고 너무 안일한 대처에 좀. 구청 측은 방역수칙 위반이 확인되지 않아 계도 조치만 했다고 밝혔습니다. 비수도권도 마찬가지입니다. 숙박시설에서 5명 이상은 함께 묵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조심만 하면 가능합니다. 저희가 해드릴 수도 있어요. 이거
조심히만 오시면요. 익숙한 듯 방법도 자세하게 알려줍니다. 그냥 수면 정도까지만 올려드리고 그런 것만 좀 조심해 주시면 돼요. 오실 때 3 이렇게 따라와 주시죠. 성수기, 대부분의 인기 숙박업소는 이미 빈 방을 찾을 수 없습니다. 객실 4개마다 1개는 비워야 하지만 지켜지는지 의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풀어놓는 거는 그거를 제하고 풀어놓는 거라서 못 가는 객실을 막아두죠. 여기저기 구멍이 뚫리고 단속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한 4차 유행은 기약 없이 길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윤영탁입니다. 네, 그리고 이달 초부터는 개편된 거리두기를 적용했죠. 수도권은 4단계, 비수도권은 3단계로까지 올렸지만 이전에 했던 거리두기와 비교를 하면 좀 느슨해진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두기 개편이 첫 단추부터 잘못 끼운 거 아니냐 하는 분석이 나옵니다. 유한울 기자입니다. 유흥시설은 물론 노래 연습장도 문을 닫았습니다. 실내 체육시설 역시 운영을 멈췄습니다. 식당이나 마트, PC방,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밤 9시까지만 문을 열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는 음식을 먹을 수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연말 종전 거리두기 2.5단계가 적용됐던 수도권 모습입니다. 지금은 개편된 거리두기에 4단계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유흥시설 집합금지를 더해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전보다 약합니다. 비수도권은 3단계입니다. 유흥시설은 밤 10시까지 문을 엽니다. 그러는 사이 유흥주점이나 노래 연습장에선 계속 집단 감염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중이용 시설을 통한 불특정 다수를 통한 접촉자들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 산발적인 감염이 증가하고 있다라는. 전문가들은 여러 사람이 모이는 시설을 바로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4인 이하라도 곳곳에 4인 이하가 이렇게 밀집해 있는 상황에서는 특히나 지금 뭐 여름철 에어컨 틀어놓고 밀접 접촉이 있다 보니까 대신 자영업자들에게 실질적인 보상을 해주는 방향을 택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하지만 정부는 현행 거리두기 영향을 평가하지 않고 바로 수칙을 강화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입장입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수칙 강화는 빠를수록 좋다며 시기를 놓치면 1,500명 안팎의 확진자가 계속 나올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JTBC 유한울입니다. 네, 이런 코로나 상황에서 환기를 제대로 하고 안 하고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많이들 알고는 계실 텐데요. 요즘 날이 너무 덥다 보니 알면서도 잘 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님들이 싫어해서 문 열어놓기가 어렵다는 식당도 있는데요. 전문가들은 바깥 활동을 제한하는 것보다 실내에서 환기를 꼭 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추적보도 훅 하혜빈 기자가 그 이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붐비는 점심시간. 손님이 드나들 때를 빼놓고는 문이 내내 닫혀 있습니다. 둘러봐도 환기를 하는 업소를 찾기가 힘듭니다. 손님들의 동선을 관리하기 위해 여러 개의 문 중 하나만 열어두는 경우가 많아 문이 열려 있어도 공기는 순환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자영업자들은 폭염이 시작된 뒤로 특히나 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말합니다. 아무래도 날이 덥다 보니까 손님이 그냥 들어왔다가 나가시는 경우도 많으시고 방역수칙 때문에 닫을 수 없다고 말씀드리기도 하고 그걸 맞추기가 참 힘들죠. 지하에 자리한 매장들은 상황이 더 안 좋습니다. 따로 돈을 들여 환기 설비를 해야 하는데 가뜩이나 코로나로 손실이 큰 상황에서 쉽지가 않은 겁니다. 환기가 됐으면 알아서 다 하게 전문가들은 모든 문을 열어 맞바람이 불게 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냉방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일정 시간마다 강제 환기를 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지금 실내에 모이고 에어컨 틀고 문 닫고 환기 안 하고 진퇴양난의 그런 상황인데 구조를 바꿔야 된다. 간격을 띄우고 환기 잘하고 이런 식으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환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봤습니다. 1시간에 6번 환기한 공간에선 비말이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옅어지다 빠르게 사라집니다. 하지만 환기의 수를 2번으로 줄이자 옅어지는 속도가 눈에 띄게 느려지고 환기를 거의 하지 않자 아예 한 곳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어컨까지 켜자 비말이 실내 곳곳으로 확산된 상태에서 자리를 잡고 맙니다. 바이러스 농도가 줄어들지 않은 상태에서
에어컨 같은 것들을 돌리게 되면 공기 흐름에 따라서 그 바이러스 입자들이 더 멀리까지 이렇게 더 빠르게 퍼져나갈 수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금의 코로나 확산세를 늦추려면 해수욕 등 야외 활동 제한과 단속에 쏟는 행정력을 강제 환기를 위해 쓰는 쪽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또 자영업자들이 환기 설비를 달도록 제도적 지원도 시급하다고 조언했습니다. JTBC 하이비입니다. 우리가 참고해 볼 만한 나라가 독일입니다. 주변 나라들은 하루에 수만 명씩 확진자가 나오지만 독일은 최근 일주일 동안 하루 평균 1,900명대입니다. 백신 접종률이 높기도 하고 또 코로나 전으로 거의 돌아간 듯한 야외 모습과는 달리 실내에서는 방역 수칙이 매우 엄격합니다. 특히 환기에 철저하다고 하는데요. 이윤석 기자가 독일에 직접 가서 취재했습니다. 독일 수도 베를린의 중심가입니다. 사람들이 마스크 없이 돌아다닙니다. 나들이 나온 가족들도 마스크를 쓰지 않았습니다. 다른 대도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뮌헨에선 곳곳에서 맥주를 즐깁니다. 역시 마스크 쓴 사람 찾기가 어렵습니다. 코로나 이전의 삶으로 많이 돌아간 모습입니다. 독일 인구는 약 8,300만 명이고 최근 일주일 하루 평균 확진자는 1,900명대입니다. 한동안 1,000명 미만을 유지하다 델타 변이 확산의 수치가 늘긴 했지만 지난 4월 하루 확진자 약 3만 명이 쏟아지던 상황과는 달라졌습니다. Aber ich denke, so wie hier im Moment hat man ja einen gewissen Abstand. Du bist an der frischen Luft, so dass da denke ich ein großer Unterschied so zwischen geschlossenen Räumen und 독일은 코로나와 함께 살아가야 하는 이른바 위드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야외에서의 느슨한 모습과 달리 실내 방역 수칙은 더욱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실내 공간에선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선 덴탈 마스크를 쓰면 들어가지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우리로 치면 KF 인증 마스크를 써야만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무엇보다 환기에 철저합니다. 수시로 창문을 열어 강제로 환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음식점이고 상점이고 예외는 없습니다. 유럽도 폭염이 덮쳤지만 환기는 느슨해지지 않은 겁니다. Ich nehme es an, dass aufgrund von doch wissenschaftlicher Erkenntnisse die Aerosolverteilung an der frischen Luft nicht so hoch ist, wenn die Leute nicht sehr dicht gedrängt sind an Orten. 백신 보급 속도도 빨라졌습니다. 1차 접종률은 60%가 넘고 2차 접종 완료도 50% 수준입니다. Ich glaube, jetzt sind ja auch viele schon geimpft und dass gerade die vielleicht auch nicht so, ja, keine Angst mehr haben, dass jetzt sich irgendwie anstecken können oder so. 앞서 높은 접종률을 근거로 집단 면역이 형성됐다며 최초로 실내 노마스크를 선언했던 이스라엘은 델타 변이에 다시 뚫린 바 있습니다. JTBC 이윤석입니다. 2학기부터 수업을 제대로 따라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방과 후에 보충 수업을 무료로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19로 학생들의 기초 학력이 뚝 떨어지자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입니다. 200만 명 정도가 대상이지만 무너지는 중위권 학생들을 지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성화선 기자입니다. 2학기에도 등교가 불투명해지자 학부모들은 불안합니다. 그들은 학교를 자주 못 가니까 대면 수업보다는 많이 부족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이제 패턴을 유지하지 못하고 그게 흐려져가지고 예전보다 이제 성적이 굉장히 안 나온다거나 학교에 못 가는 날이 많을수록 기초 학력은 점점 더 무너집니다. 수학은 조사 대상인 중3과 고2 모두 13%나 기초 학력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가 대책을 내놨습니다. 수업을 따라가기 힘든 학생들을 3명에서 5명씩 짝을 지어 반을 만들고 교사가 보충 수업을 맡습니다. 교대나 사범대의 대학생이 가르치거나 상담을 할 수도 있습니다. 고등학생은 1:1 상담도 가능합니다. 3가지 모두 무료입니다. 3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203만 명 학생들의 학습 지원을 위해서 내년 하반기까지 교과 보충 집중 특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겠습니다. 다만 중위권 학생들까지 포괄하기는 부족합니다. 당장 2학기에 지원받을 수 있는 학생은 70만 명이 전부입니다. 어떤 학생을 보충 수업에 참여시킬지 기준도 불분명합니다. 학교 차원에서 교사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진단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학습이 부족한지 객관적인 데이터를 산출하기가 어렵습니다. 3조 원을 쏟아서 학급당 인원수를 28명 이하로 줄이는 대책도 나왔습니다. 현장에서는 거리 두기를 위해서라도 더 줄여야 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유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산 사태를 지켜본 뒤 다음 달 둘째 주에 입장을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라면값이 줄줄이 오릅니다. 농심은 평균 7% 가까이, 오뚜기는 12% 가까이 올립니다. 업계는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 인건비 등도 늘어나서 그렇다고 설명합니다. 송지혜 기자입니다. 라면업계 1위인 농심은 다음 달 16일부터 주요 라면의 출고 가격을 평균 6.8% 올립니다. 4년 8개월 만에 인상입니다. 대형마트 기준 신라면 한 봉지 값은 평균 736원으로 지금보다 60원 오를 걸로 보입니다. 5개 묶음으론 300원가량 더 줘야 살 수 있습니다. 최근에 팜유나 밀가루 같은 라면의 주요 원재료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인건비나 물류비 등도 올라서 불가피하게 가격 인상을 결정하게 됐습니다. 팜유와 소맥분의 국제 평균 가격은 1년 전보다 각각 70%, 31% 올랐습니다. 코로나19 거리두기가 길어지며 가뜩이나 집밥 수요가 는 상황에서 시민들은 부담스럽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식구가 셋인데 재택근무도 하고 배달 음식보다는 아무래도 또 괜찮고 내가 끓여서 먹으니까 되도록이면 안 올랐으면 좋겠다. 오른다 하니까네 저는 수익 하나 가서 싶었어요. 오른다는 소식 듣고 나온 거예요? 다른 거 살면서. 이에 앞서 업계 2위 오뚜기도 다음 달 1일부터 라면 가격을 평균 11.9% 올리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쟁업체인 삼양이나 팔도 등도 가격을 올릴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다음 달부터는 우유의 원재료인 원유값도 리터당 21원 오릅니다. 이렇게 되면 흰우유부터 아이스크림, 커피 같은 관련 제품 가격도 오를 수 있다는 게 업계의 전망입니다. 폭염에 채소값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시금치와 청상추 도매 가격은 이달 하순 기준으로 평년 대비 각각 92%, 76% 오른 상태입니다. 달걀값도 도무지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기준 한 판의 평균 가격은 7,308원으로 1년 전보다 42%가량 높습니다. 줄줄이 오르는 밥상 물가가 본격적인 인플레이션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JTBC 송지혜입니다. 버는 돈도 없는데 아빠 찬스로 수십억 원의 부동산을 쇼핑하듯 사들인 30대 아들. 근무도 안 한 며느리의 명의로 월급을 주고 이걸 빼돌려 땅을 산 시아버지. 듣기만 해도 허탈해집니다. 이들을 비롯해 신도시에 땅 투기한 370여 명이 탈세 혐의로 세무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정아람 기자입니다. 3기 신도시로 지정돼 연말부터 사전 청약을 받는 부천 대장지구입니다. 30대 남성 A씨는 부모와 함께 공동 명의로 이곳에 수십억 원어치의 땅과 상가를 사들였습니다. 국세청은 A씨의 소득이 거의 없는 점을 감안할 때 편법 증여를 받은 걸로 의심합니다. 아버지 B씨가 다른 곳의 건물을 판 돈으로 신도시에 부동산을 산 뒤 아들과 부인 이름을 넣어 부동산 쇼핑을 했다고 본 겁니다.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C씨는 거래처 중간에 아들이 대표인 회사를 끼워 넣어 수십억 원의 통행세를 받게 해줬습니다. 또 며느리가 회사에 근무하지 않는데도 인건비 명목으로 회사 돈을 빼돌렸습니다. 이렇게 챙긴 돈으로 회사 업무와는 상관이 없는 경기도 남양주의 땅을 법인 명의로 수십억 원어치 사들였습니다. 개발 정보를 미리 알고 난림공사로 연립주택을 지은 뒤 LH로부터 공공주택 입주권을 보상받은 건설업체 주주들도 있습니다. 국세청은 이처럼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탈세 혐의자 374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지난 4월에 3기 신도시 예정지구, 지난 5월에 택지 개발 지역을 조사한 데 이어 세 번째입니다. 44개 대규모 개발 지역을 중심으로 2개 이상의 개발 지역에서 수차례 또는 다수 필지의 토지를 취득한 경우, 일가족이 쇼핑하듯 토지를 취득한 경우 등으로 국세청은 수상한 자금 흐름에 대해서는 관련된 사업체와 친인척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겠다는 계획입니다. JTBC 정아람입니다. 2017년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지열발전소 때문이라는 결론이 난 바 있습니다. 당시 JTBC는 처음으로 이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조사위원회가 좀 더 들여다봤더니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한 걸 알면서도 이걸 숨기려 한 정황까지 나왔습니다. 관련자들 검찰 수사를 받게 될 것 같습니다. 윤두열 기자입니다. 2019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 지진은 지열 발전으로 인한 촉발 지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누가 뭘 잘못해 지진이 났는지는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이걸 밝히려고 1년 3개월간 조사위원회가 활동했고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조사위에 따르면 지열발전소 사업 참여자들은 물을 집어넣어 발생하는 작은 규모의 지진에 대해 미소진동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사업 초반엔 지진과 진동을 함께 썼지만 사업을 진행해 가면서 아예 진동이라는 말만 써 지진을 숨기려 한 걸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2017년 4월 15일 규모 3.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열발전소 측은 물을 넣으면 일정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걸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유발 지진에 대한 위험성을 더 알아보지 않고 4번째, 5번째 계속 땅속으로 물을 넣었습니다. 3.1 지진 발생 이후 미소지진 정밀 분석을 하지 않고 수리 자극을 강행하는 등 지진 위험성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수리 자극으로 발생한 규모 1.0 이상의 지진 63차례 중에서 공문으로 외부에 알린 건 규모 3.1 지진 딱 한 번이었습니다. 원래 규모 2.0 이상 지진이 발생하면 보고하는 신호등 체계를 운영했지만 2.2 지진이 발생하자 2.5 지진이 나야 빨간불이 뜨게 슬그머니 바꿨습니다. 조사위는 지열발전이 지진을 유발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숨겼고 이를 제대로 관리 감독하지 않았다고 봤습니다. 주관기관인 넥스지오와 참여기관인 지질자원연구원 그리고 서울대 책임자에 대해 검찰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JTBC 윤두열입니다. 요즘 집에서 운동하시는 분들 많은데 운동기구 잘 고르셔야겠습니다. 기초운동을 할 때 드는 가벼운 아령을 조사해 봤는데 10개 중 7개에서 기준치보다 수백 배 많은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서영지 기자입니다. 혼자 운동할 때 흔히 쓰는 아령입니다. 그런데 일부 아령의 겉표면에서 기준치를 훨씬 뛰어넘는 유해물질이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많이 팔리는 경량 아령, 캐틀벨, 피트니스 밴드의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입니다. 부드러운 성질의 합성 수지제로 코팅된 아령 10개 중 7개의 손잡이에서 기준치를 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나온 겁니다. 합성 수지 제품 안전 기준을 적용하면 기준치보다 635배 많은 제품도 있습니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간이나 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는 내분비계 교란 물질입니다. 남성 정자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집에서도 많이 가지고 홈트를 하잖아요. 여름에 이제 얼굴 같은 데나 내 신체를 만졌을 때 그 피부염이라든지 이런 게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약간 걱정이 듭니다. 문제는 짐볼이나 요가 매트 같은 몇몇 홈 트레이닝 제품을 빼면 나머지는 아직 안전 기준조차 없다는 겁니다. 유럽연합은 피부 접촉이 이뤄지는 모든 소비재에 유해물질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합성 수지제가 함유된 운동기구는 신체와 밀접하게 접촉하고 운동 중 땀 등으로 인해 유해물질에 노출될 위험이 있는 만큼 안전성 관리가 필요합니다. 유해물질이 나온 7개 제품은 판매를 중단했습니다. JTBC 서영지입니다. 한 달 전 광주의 한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학교 폭력에 시달렸던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고 가해자로 경찰에 입건된 학생 11명 가운데 2명은 오늘 구속됐습니다. 정진명 기자입니다. 지난달 29일 광주의 한 야산 등산로에서 고등학교 2학년 최모군이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극단적 선택이었습니다. 최군의 유서에는 학업에 대한 고민과 학교 폭력의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도와준 친구들에게 미안하고 고맙다고 했고 학교 폭력을 당해 서럽다고 했습니다. 최군이 폭행을 당하는 모습이 찍힌 영상도 발견됐습니다. 교실 안에서 여러 명이 최군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모습입니다. 수사에 나선 경찰이 폭력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최군을 때리거나 괴롭히는 데 가담한 동급생 11명을 입건했습니다. 11명 대 1명이잖아요. 이런 이유는 없다 이 말이죠. 그래서 지금 공동상해 공동폭행으로. 유족들은 가해 학생들을 엄벌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미성년자이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제대로 된 처벌을 받지 못할까 걱정했습니다. 몰랐다는 입장만 반복하는 학교에 대해서도 반성을 촉구하며 법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받으러 온 가해 학생들과 마주친 유족들은 교복 차림을 보고 왜 우리 아들은 없냐며 오열했습니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올라온
최군 관련 글에는 20만 명 넘게 동의했습니다. 이게 엄정하게 처벌되는 걸 보여줘서 가해 행동을 스스로 중단할 수 있게. 구속영장이 신청된 가해 학생 3명 중 2명이 구속됐고 1명은 기각됐습니다. 최군은 유서에 일주일만 슬퍼해달라고 했지만 엄마는 부탁을 들어주지 않겠다며 다음에 또 만나자는 편지를 썼습니다. JTBC 정진명입니다. 대낮에 길거리에 모인 여러 학생들 가운데 일부가 한 학생의 목을 졸라 기절시키는 집단 괴롭힘 영상이 논란이 됐었죠. 장난이었다는 학생들 말에 더 조사를 하지 않았다가 영상이 퍼지면서 다시 수사를 한 경찰이 폭행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배양진 기자입니다. 한 학생이 다른 학생의 뒤에서 머리를 잡아당기며 목을 조릅니다. 또 다른 학생은 괴로워하는 학생에게 다가가 손을 댑니다. 목을 졸리던 학생은 그대로 바닥에 쓰러집니다. 헐, 뭐 때린 거지? 지난 13일 오후 경기도 고양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가해 학생을 조사했지만 그대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장난이었다는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의 말을 믿었던 겁니다. 이 영상이 논란이 되자 경찰은 결국 수사에 나섰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최근 가해 학생들의 행동이 폭행이 맞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처음엔 장난인 줄 알았지만 점점 도를 넘어 장난이 아닌 것으로 보였다는 주변 학생들의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과거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들 사이에 다툼이 있었던 정황도 파악했습니다. 일산 동부경찰서는 영상 내용과 주변 진술을 토대로 목을 조르는 행위에 가담한 10대 남녀 가해 학생 2명에게 공동폭행 혐의를 적용해 어제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공동폭행은 단순 폭행과는 달리 피해자의 의지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가해 학생들은 장난으로 목을 졸랐다는 주장을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JTBC 배양진입니다. 여학생 기숙사와 학교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피해자만 100명이 넘습니다. 범인은 현직 교사였습니다. 이한주 기자입니다. 서울 용산의 한 고등학교입니다. 지난 4월 여자 교직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나왔습니다. 2대였습니다. 30대 현직 남자 교사가 카메라를 설치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드러났습니다. 화장실에서 그 선생님이 이제 발견해서 그걸 이제 보고를 했다고 그러는 시교육위원회까지 올라가가지고서 지지 해제가 된 모양이에요. 해당 교사는 전에 근무하던 다른 학교 여학생 화장실에도 몰래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10년간 근무한 학교입니다. 경찰은 교사의 개인 컴퓨터와 휴대전화에서 699건의 불법 촬영물을 발견했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116명입니다. 다만 불법 촬영물은 유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교사를 어제 구속했습니다. 서울시 교육청은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해당 교사에 대한 영구 퇴출을 예고했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민형사 소송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교육청은 2018년부터 매년 모든 학교에서 몰래카메라 검사를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경찰은 다음 주에 해당 교사를 성폭력범죄 처벌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JTBC 이한주입니다. 10대 청소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 씨가 오늘 대법원에서 징역 6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왕 씨는 2017년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던 제자를 성폭행하고 2019년에는 또 다른 제자를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난해 11월 1심 재판부는 범행을 부인하고 반성하지 않으면서 합의를 종용하기까지 했다며 징역 6년을 선고했습니다. 이후 2심과 3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했습니다. 헌법에는 노동자의 권리인 노조의 단결권이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 공공기관이 콜센터 업체를 선정하면서 집단 행동을 막을 방안을 요구하는 것으로 JTBC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상담 직원들이 한 목소리를 내지 못하게 하겠다는 겁니다. 고승혁 기자입니다. 중소기업은행이 지난 4월 낸 콜센터 입찰 공고입니다. 그런데 평가 항목 중에 상담 직원들의 집단행동 예방 계획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콜센터 직원들이 단체 행동을 하지 못하게 어떤 조치를 취할 건지 밝혀야 일을 주겠다는 겁니다. 법이 보장한 노동조합의 활동을 예방해야 할 행위로 규정한 셈입니다. 기업은행 측은 처우를 잘해줘 집단 행동을 막을 수도 있는 것 아니냐고 반문합니다. 집단 행동이라는 게 노조라든지 쟁의 행위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평소에 그 의사소통 경로나 분쟁이나 급여 부분이 잘 돼 있고 하게 되면 그 분쟁 자체를 갖다 예방할 수 있는 거 아닐까요? 노동자 보호에 앞장서야 할 근로복지공단도 콜센터를 선정하면서 집단화 방지 방안을 요구했습니다. 집단화 방지는 헌법에 명시된 노조의 단결권과 배치되는 개념으로도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공단 측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콜센터들 제안도 올라온 거 조금씩 첩재해가지고 작성하다 보니까 기자님이 말씀하셔서 지금 처음 보는 내용이에요.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콜센터 업체 선정 때 상담 직원들의 집단행동 방지 계획을 요구한 기관은 모두 7곳이었습니다. 노동계는 위헌 가능성에 주목합니다. 사용자가 노동조합 활동에 지배 개입하는 것은 부당노동행위로서 형사 처벌이 되는 범죄 행위입니다. 게다가 이 문서가 실제로 배포까지 된 것으로 보이고 실제 범죄 행위 증거이고 문제는 공공기관까지 퍼진 이런 입찰 기준이 민간 기업들에선 점점 더 흔한 일이 되고 있다는 점. 짙은 코로나 불황 속 일자리를 잡기 위해 단결권을 포기해야 하는 노동자들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회사에서도 원청이 하청과 계약을 할 때 조합이 있는지 없는지부터 먼저 보고 대화가 나오면 그 자리에 계셨던 관리자분께서 말도 꺼내지 말라, 언급도 하지 말라고 좀 제재를 당한 기업들이 있습니다. JTBC 고승혁입니다. 정부가 서울 용산 미군기지의 4분의 1 정도를 내년 초까지 돌려받겠다는 내용의 한미 공동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축구장 70개 규모의 면적이고 반환 목표 시기를 못 박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신진 기자입니다. 2004년 한국과 미국의 합의에 따라 우리 정부가 돌려받기로 한 주한미군 기지는 전국적으로 모두 80곳에 이릅니다. 용산기지는 아직까지 돌려받지 못한 12곳 중 한 곳입니다. 지난해 12월 일부 구역이 처음으로 반환됐지만 전체 면적의 2.6%에 불과했습니다. 이번엔 전체 기지 면적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약 50만 제곱미터를 내년 초까지 돌려받겠다는 공동 성명이 채택됐습니다. 대략 축구장 70개 정도의 규모입니다. 북쪽 캠프엔 아직 한미연합사령부가 들어서 있기 때문에 남쪽 캠프 위주로 반환이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외교부에 따르면 현재 용산기지의 미군 시설 95%가 평택 컴프리스 캠프로 이전했고 연합사령부도 내년 상반기까지 옮기는 게 목표입니다. 하지만 한미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는 환경오염 책임과 정화 비용에 대한 내용은 이번 공동성명에 담기지 않았습니다. 외교부 당국자는 환경평가 공통 기준을 만들면 논쟁의 소지가 줄어들 것이라며 앞으로 주한미군 지휘협정에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게 핵심 과제라고 밝혔습니다. JTBC 신진입니다. 강물이 너무 뜨거워서 살아있는 연어들이 상처투성이로 변해버린 모습이 영상으로 공개됐습니다. 기온이 50도 안팎까지 오르면서 사상 최악의 폭염을 맞고 있는 미국 서부 지역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홍희정 특파원입니다. 살아서 헤엄치는 연어들이 상처투성입니다. 살이 터져 밖으로 튀어나왔고 흰 곰팡이가 몸을 덮었습니다. 폭염으로 물속까지 뜨거워지면서 그대로 익어버린 겁니다. The sockeye salmon in the Columbia River are dying. As you can see, they're in lethally hot water. 강물 온도가 20도가 넘는 곳에선 연어가 제대로 살 수 없습니다. 수온이 21도까지 올라간 지금 환경은 연어에겐 치명적 수준입니다. 사람들이 38도 넘는 폭염 속에서 마라톤을 해야 하는 처지와 같습니다. We're seeing heat. Imagine the heat that we're feeling. They're feeling it 10 times worse in that river. 가뭄으로 수위가 낮아지고 기생충이 번식하면서 새끼 연어들은 폐사 위기에 처했습니다. 지난 2015년에도 컬럼비아 강에선 폭염으로 연어 25만 마리가 떼죽음을 당했습니다. When we see the fish, our juvenile fish dying, it's heartbreaking.
상황이 악화된 건 인근에 댐이 많이 조성된 탓도 있습니다. 강물 흐름이 느려지고 수온이 더 높아졌기 때문입니다. The reservoirs these dams create are just stagnant cesspools. We need cold, clean water, and we've got to take the Snake River dams down to make that happen. 연어가 죽어가는 건 사람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지적입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JTBC 홍희정입니다. 뉴스데이 숨은 이야기 백브리핑 시작합니다. 오늘 첫 번째 브리핑은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입니다. 자, 이 광고 기억나시나요?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네, 바로 이 추억의 초땡파이죠. 아마 이것 보면 군대 추억 떠올리시는 분들도 있으실 테고 물론 요거를 좀 더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사람의 속마음이라는 게 굳이 말하지 않아도 겉으로 티나기 마련인데요. 자, 이 얘기를 왜 하느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본경선 첫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이 경선 과정에서 나를 서운하게 한 후보가 있느냐는 질문에 이재명, 이낙연 그리고 추미애 후보 있다라고 답했는데요. 이재명 후보 누굴까요? 뭐 굳이 집어서 말씀드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말할 수는 없고요. 네. 있다. 네, 뭐 콕 짚진 않았지만 짐작되는 분은 있죠. 마찬가지로 또 서운하게 한 사람이 있다라고 한 이낙연 후보, 이 누군가요? 네, 말 안 할래요. 말 안 하시겠습니까? 나중에 더 야단 맞을 것 같으니까요. 네. 짐작하는 대로입니까? 이 두 사람 다 뭐 허허허 이렇게 웃음으로 답변을 대신했지만 왜 누군지 알 것 같은 이 느낌적인 느낌이 들죠? 전에 참여정부 때는 대통령이 사면권을 제한하자 이렇게 주장하시다가 그 후에는 또 전직 대통령도 사면하자 그러셨다가 또 상황이 바뀌니까 사면하지 말자 그랬다가 지금 여야 대표가 전 국민 지원에 합의했다가 야당 측이 그걸 번복하니까 왜 여야 합의를 번복하느냐고 야당 측을 비판하셨어요? 이렇게 이날 토론회만 보더라도 다들 뭐 아시겠죠? 그리고 민주당 후보들 나의 경쟁자 그러니까 야권의 대선 후보로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홍준표 의원을 각각 2명씩 꼽았는데요. 공교롭게도 서로 말하지 않았는데도 또 이재명, 이낙연 후보, 윤 전 검찰총장을 지목했네요. 아무튼 후보들은 저마다 꼽은 야권의 대선 주자와 비교해 자신의 강점을 내세웠습니다. 자, 그중에 이분의 발언은 좀 한번 짚어봐야겠습니다. 제가 유승민 후보 옆에 서기만 해도 키도 커, 말도 잘해, 얼굴도 잘생겼어, 반드시 이길 거다. 이거는 저희 어머님이 늘 저한테 하시는 말씀인데요. 네. 뭐 저희 어머니도 늘 저한테 아무튼 뭐 세상 모든 어머니의 마음은 똑같겠죠. 아무튼 이재명, 이낙연 후보 이 네거티브 공방은 자제해야 한다는 데 대해선 공감을 표하고 있지만 어째 이 날이 갈수록 더 거세지는 것 같은데요. 이 경선 후에 남을 생채기 어떻게 치료할지 묘하는 갖고 계신 거겠죠. 야 나와라. 못 나가. 아 급해. 못 나간다고. 아 왜? 아직도 미끌거려. 아직도 미끌거리는 남자를 위해 피지, 채취, 미끌거림까지 싹! 이 세상 개운함이 아니다. 우루스 스킨워시.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챙겨주고 운전은 내가 하고 차차차가 찾아주고 난 운전만 하고 내 차 관리는 차차차가 다 하고 KB 차차차 내 차고. 네,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무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내일도 서울과 대구 35도, 춘천 36도 등 전국 대부분이 35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강원 영서 남부와 충북, 경북 북구, 내륙 곳곳에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오늘 뉴스룸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새롭게 뛰겠습니다. 고맙습니다.